어릴 적부터 우리 고향에는 특별히 놀 곳도 갈 곳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 친구들과 함께 동네 외곽에 있는 폐신사를 아지트처럼 사용하곤 했습니다. 사람도 거의 오지 않고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조용한 곳이었기에 우리는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2년 가까이 드나들었지만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을 마주친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우리가 먼저 와 있고 우리가 떠난 뒤에는 다시 고요만 남는 그런 폐허 같은 장소였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곳이 너무 조용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전조였는지도 모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던 그 신사에서 어느 날을 기점으로 우리의 일상은 완전히 뒤틀려 버렸으니까요. 그날은 11월에 해가 짧아진 오후였고 우리는 늘 그랬듯 신사 계단에 걸터 앉아 잡담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조용한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신사 안쪽에서 낯선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고개를 돌려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허리가 굽은 할머니 한 분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나이가 70은 넘어 보였고 손에는 오래된 천 가방을 들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놀라 작은 목소리로 서로를 보며 웅성거렸습니다. 이 신사에 사람이 오는 건 거의 처음이었으니까요. 할머니는 우리에게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신사 안으로 들어가 조용히 합장을 하고 무언가를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투는 분명 일본어였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억양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마치 오래된 토속어이거나 기도문 같은 낮고 묘한 리듬이 이어졌습니다. 기도를 마친 할머니는 손에 든 천 가방에서 작은 주머니 하나를 꺼내더니 아무 말 없이 신사의 헌금함 뒤쪽에 살며시 내려놓고는 고개를 숙인 뒤 그대로 걸어 나갔습니다. 우리 넷은 할머니가 사라질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한 기운이 스쳐 지나간 듯한 느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였습니다. 우리가 절대 열어서는 안 될 무언가가 우리 일상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건 할머니가 떠난 후 우리는 서로 얼굴만 바라보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헌금함 뒤에 놓인 주머니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친구 A가 먼저 달려가 그것을 들고 돌아왔고 우리는 신사 계단에 둘러앉아 천천히 내용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주머니 안에는 오래된 신문 몇 장과 색바랜 지갑, 낯선 문양이 그려진 부적, 그리고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종이 조각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신문은 1970년대의 것이었고 종이장들은 마치 이상한 주문이나 기록처럼 보였지만 어디에도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는 글자는 없었습니다. 지갑 안에는 우리가 본 적 없는 오래된 지폐가 들어 있었는데 그것이 일본 돈인지조차 알 수 없을 만큼 생김새가 달랐습니다. 부적은 이미 색이 바랬고 글자도 흐릿했지만 처음 보는 불길한 형태였습니다. 나는 점점 가슴이 답답해져 오며 말했습니다. 이런 건 건드리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냥 돌려놓자. 하지만 A와 B는 웃으며 무슨 대단한 보물이라도 숨겨둔 거 아냐? 라며 흥미로워했고 곧이어 주머니 가장 아래에서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상자는 손바닥만 한 크기였지만 묘하게 묵직했고 오래된 나무 냄새가 스며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상자를 보는 순간 설명할 수 없는 위화감이 느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는 절대 만져서는 안 될 것을 만지고 있다는 생각이 스쳤고 나는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진짜 그만하자. 이건 느낌이 안 좋아. 그러나 A는 내 말은 듣지도 않은 채 상자를 열어보려고 손톱으로 틈을 파고들며 힘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무엇이 이 상자에 들어있든 혹은 들어있지 않든 지금부터 우리에게 닥칠 일은 되돌릴 수 없을 거라는 것을. A는 나무 상자를 열어보겠다며 손톱으로 틈을 비집고 뜯어내듯 힘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상자가 워낙 단단해 잘 열리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A의 표정은 점점 이상하게 변해갔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홀린 사람처럼 눈이 충혈되고 입술이 굳게 다물린 채 온몸으로 상자를 비틀어 열려고 했습니다. 나는 겁이 나서 진짜 그만해. 이거 느낌이 안 좋아. 라고 소리쳤지만
A는 전혀 듣지 못한 듯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B 역시 상자를 잡고 함께 힘을 주며 거의 열릴 것 같은데 조금만 더 라며 흥분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두 사람이 상자에 점점 집착해가는 모습이 너무 낯설고 불길해 보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장난스레 웃고 떠들며 상황을 즐겼을 텐데 지금의 그들은 꼭 무언가에 끌려가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때 나는 옆에 있던 C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C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그는 거의 울먹이듯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우리 이거 진짜 열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순간 신사한 공기가 싸늘하게 식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바람도 없고 소리도 없는데 이상하게 귀가 먹먹해지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A는 손바닥이 까질 정도로 상자를 뜯어내며 열어야 돼. 이건 꼭 열어야 돼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우리가 아는 A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낮고 너무 건조하고 너무 낯설었습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이 상자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우리가 열면 안 되는 무언가를 맡고 있는 봉인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봉인은 지금 눈앞에서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A와 B가 상자에 완전히 사로잡힌 듯한 모습을 보며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신사안의 공기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주변이 점점 어두워지는 듯했고 바람 한 점 없는데도 차갑고 무거운 기운이 우리를 내려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C는 겁에 질린 얼굴로 팔을 움켜쥐며 이게 너무 이상하다고 중얼거렸지만 A와 B는 이미 우리와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처럼 상자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상자에서 딱 하고 나무가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 하나만으로도 등골이 얼어붙는 듯 했지만 A는 미친 듯이 웃으며 더 강하게 상자를 비틀었습니다. 됐어. 거의 열렸어. 이 안에 뭐가 있는지 알아야 해. 그는 그렇게 외치며 상자를 들어 바닥에 거칠게 내리쳤습니다. 나무 상자가 바닥에 부딪힐 때마다 안쪽에서 무언가 흔들리는 소리가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금속도 아니고 나무도 아니고 설명할 수 없는 낯선 울림이었습니다. 마치 안에서 살아있는 무언가가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A의 팔을 붙잡고 그만두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A는 내 손을 강하게 뿌리치며 나를 밀쳤고 그의 눈은 완전히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그 상자를 못 열면 죽기라도 할 것처럼 광기에 잠겨 있었습니다. 비켜. 이건 내가 열어야 해. 그의 외침은 신사 안에서 기묘하게 울려 퍼졌고 그 순간 나는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공포가 온몸을 덮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상자가 한 번 더 바닥에 세게 부딪히며 미세하게 틈이 벌어졌습니다. 틈 사이로 아주 잠깐 설명할 수 없는 검은 그림자가 스치듯 보였습니다. 그것은 빛을 반사하지도 않고 형태도 정확히 없었지만 움직였다는 사실만은 분명했습니다. 나는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어딘가에서 아주 분명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열리면 끝난다. 틈 사이에서 스친 그 검은 그림자를 본 순간 나는 더는 이 자리에 머물면 안 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바로 도망쳐야 한다는 본능적인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러나 A와 B는 상자에 완전히 취해버린 사람처럼 틈을 더 벌리려고 손가락까지 우겨넣고 있었고 C는 울먹이며 우리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니냐? 라고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C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우리 지금 사람을 데려와야 돼. 이 상태로 두면 진짜 위험해. 그렇게 해서 우리는 가위바위보를 했고 불행하게도 C가 남고 내가 가게 되었습니다. C는 거의 붙잡다시피 내 팔을 잡으며 제발, 빨리 돌아와. 제발 제발. 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머뭇거리고 싶었지만 상자에서 새어나오는 설명할 수 없는 압박감 때문에 더 있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결국 나는 계단을 뛰어내려 신사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은 이미 해가 기울어 어둑어둑해져 있었고
신사는 뒤에서 거대한 그림자처럼 서 있었습니다. 숨을 고르고 자전거를 끌고 몇 걸음 나아가던 그때 이상한 느낌이 들어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신사 입구 맞은편 길가에 서 있는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조금 전 신사에 와서 기도하던 바로 그 할머니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표정이 달랐습니다. 아까처럼 무표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신사를 향해 미묘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마치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어딘가 섬뜩한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얼어붙은 듯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분명 신사 안쪽을 바라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기이해서 나는 갑자기 등골이 오싹하며 식은땀이 흐르는 걸 느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생각에 나는 거의 도망치듯 자전거에 올라타 페달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달리는 내내 할머니의 얼굴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미소가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의 표정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계속 속삭였습니다. 지금 신사 안에서 너희가 절대 마주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날 나는 자전거를 미친 듯이 몰아 친구 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신사에서 들었던 상자의 소리와 A와 B의 광기 어린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D는 내가 급하게 문을 두드리자 놀란 얼굴로 나왔고 나는 숨을 몰아쉬며 지금 신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있는 그대로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이라고 생각한 듯 반신반의하던 D의 얼굴도 이야기를 들을수록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결국 그는 이건 농담으로 넘길 일이 아니다라며 옷을 챙겨 입기 시작했고 우리는 이에게도 연락해서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쉽게 연락이 닿지 않았고 시간이 길어지면서 해는 더욱 기울어 주변이 어둑해졌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지자 우리는 더 늦기 전에 신사로 돌아가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D와 함께 다시 자전거를 타고 신사로 향했습니다. 신사 계단이 보이기 시작할 즈음 나는 갑자기 머릿속이 어지러워지면서 시야가 출렁거리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단 위 어둠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그림자가 스친 듯 했지만 그 순간 이미 모든 것이 흐릿해져 아무것도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 기억은 병원 침대 위였습니다. 눈을 떴을 때 온몸에 붕대가 감겨 있었고 팔다리는 움직이기조차 어려웠습니다. 옆에서 울고 있던 어머니는 내가 4일 동안 의식 없이 누워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멍한 상태로 신사, 상자, A랑 B는? 이라고 물었지만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 넷이 자전거 타고 가다가 트럭에 치였대. A하고 B는 현장에서 바로 죽었어. D도 많이 다쳐서 아직 의식이 없어. 나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분명 자전거를 타고 신사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어떻게 트럭에 치였다는 걸까? 분명 나는 신사 계단을 보고 있었고 앞에 이상한 그림자까지 보였는데 왜 그 부분의 기억은 전부 잘려나간 것처럼 텅 비어 있을까? 어머니의 말이 계속 귓가에서 울렸습니다. 어른들은 너희가 신사 같은데 드나든 걸 전혀 몰랐어. 사고는 그냥 불행한 우연이야.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그 몇 분 사이에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며칠 뒤 의식이 돌아온 나는 병실로 찾아온 씨를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마치 오랫동안 울었던 사람처럼 눈이 붉고 초췌한 얼굴이었습니다. 씨는 아무 말 없이 침대 옆에 서 있다가 갑자기 고개를 떨구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 난 도망쳤어.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과 공포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신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A랑 B는? 상자는? 그러자 씨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A랑 B가 상자를 열려고 미친 듯이 날뛰는데 틈이 조금 열리니까 안에서 뭔가 나오는 것 같았어. 나 무서워서 혼자 도망쳐 버렸어. 너랑 B가 돌아온다고 했으니까 기다렸다가 같이 가려고 했는데 C는 말을 잇지 못하고 어깨를 떨며 흐느꼈다. 하지만 그가 마지막으로 던진 말은 내 머릿속을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다. 근데 너희가 신사 밖에서 트럭에 치였다는 건 이상해. 난 분명히 신사 계단 위에서 A랑 B가 드디어 열렸다 라고 소리치는 걸 들었어. 너희가 계단 위로 올라오는 것도 봤는데 나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C의 기억은 어른들이 말하는 신사 근처에조차 가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완전히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이번에는 E가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D의 동생에게서 연락을 받고 신사로 찾아갔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E가 본 것은 더 섬뜩했습니다. 그때 신사에 갔었는데 너희가 있던 자리에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서 있었어. 다들 조용히 서서 신사 안쪽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말도 안 되게 분위기가 이상했어. 그래서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그냥 돌아왔어. 이는 자신이 본 장면이 아직도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치 알고 있는 사람들처럼 보였어.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처럼. C의 기억, E의 목격담, 그리고 어른들이 말하는 단순 사고라는 설명. 어느 것 하나 서로 맞아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각이 맞춰질수록 더 괴상하고 더 불길했습니다. 나는 침대 위에서 손을 떨며 확신했습니다. 그날 신사에서 일어난 일은 결코 사고 따위로 숨길 수 있는 종류가 아니었다. 내가 잃어버린 그 공백의 시간, 그 몇 분 동안 우리가 결코 열어서는 안 됐던 무언가가 정말로 열리고 말았던 것이다. 그 후로 몇 달이 지나 나는 가까스로 재활을 마치고 학교로 돌아갔지만 모든 것이 예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A와 B는 장례식조차 제대로 기억나지 않을 만큼 갑작스럽게 떠났고 D는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몇 달 뒤 숨을 거두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 일을 두고 단순한 교통사고라고 떠들어댔지만 나는 그것이 절대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죽어가던 곳은 도로가 아니라 신사였고 사고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그 상자가 열리면서 찾아온 결과라는 걸 몸이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건 이후 나와 조금씩 멀어졌고 D의 동생은 우리가 왜 신사에 갔는지 끝내 이해하지 못한 채 나를 원망하는 말을 퍼뜨렸습니다. 결국 나는 더는 그곳에 머물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고향 전체가 마치 거대한 그림자처럼 느껴졌고 조금만 어두운 골목을 지나도 신사의 냉기가 따라붙는 것 같았습니다. 졸업 후 나는 바로 도쿄로 올라가 연락처도 정리하고 고향과 관련된 모든 것을 끊어냈습니다. 시간이 한참 흐르고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까지 했지만 이상하게도 고향의 그 사건만은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모든 상처가 희미해진다고 말하지만 내 경우에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선명해졌습니다. 특히 밤이 깊어질수록 병원에서 들었던 의사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기억이 충격으로 지워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충격으로 지워진 게 아니라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지웠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오랜만에 C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그는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자살이라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숨이 멎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한 명씩 사라졌습니다. 이유도 설명도 없는 죽음들. 단지 그 상자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나는 그 소식을 듣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고향을 떠났다고 해서 저주에서 벗어난 게 아니었다는 것을. 어쩌면 그 상자가 열리던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길을 걷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지금도 끝나지 않은 채 나를 조용히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 사건으로부터 어느덧 1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나는 도쿄에서 직장을 잡고
일부러 고향과 관련된 모든 기억을 피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고 결국 다시 고향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마을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며 예전 친구들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오갔지만 나는 단 한 번도 그 신사에 대한 얘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시간이 조금 생기자 나는 이상하게도 오래된 무언가가 나를 끌어당기듯 발길을 돌려 신사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분명 다시는 그곳에 가고 싶지 않았는데 마치 결말을 확인해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몸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신사가 있던 그 길목에 들어서는 순간 나는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알던 그 폐허 같은 신사는 완전히 다른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변은 새 건물로 바뀌고 낡은 잡목숲은 정리되어 깔끔한 돌계단이 놓여 있었고 신사 자체도 새 목재로 보수되어 마치 오래된 흔적을 전부 씻어낸 듯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의 음습함은 온데간데 없었고 오히려 작은 마을 신사답게 단정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신사 앞을 조용히 쓸고 있던 젊은 여성 한 명이 나를 보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나는 잠시 말을 고르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기, 예전엔 아무도 안 오던 폐신사였죠? 그러자 그녀는 잠시 놀란 듯하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맞아요. 전에도 이곳을 맡았던 분이 계셨지만 실종되셔서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새로 단장해서 공양을 다시 올리기 시작했어요. 실종. 그 단어가 귓속에서 메아리치며 맴돌았습니다. 나는 왠지 모르게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그녀는 이어 말했습니다. 지금은 신주님이 새로 부임하셨어요. 혹시 찾으시는 분이 있다면 안내해 드릴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따라 신사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과거에는 폐허처럼 썩어있던 문과 기둥들이 지금은 반질반질하게 손질되어 있었고 그 모습은 너무 깨끗해서 오히려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과거의 모든 흔적을 일부러 지워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 문 안쪽에서 느릿하게 걸어 나오는 한 노인이 보였습니다. 그는 바로 이 신사의 새로운 신주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온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왜인지 모르지만 이제 다가올 대화가 12년 동안 잊으려고 했던 모든 진실을 끌어낼 것 같은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신주님은 나를 조용히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이야기할 게 있겠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지만 어딘가 오래된 피로가 묻어있는 듯 했습니다. 나는 신주님을 따라 신사 안쪽으로 들어갔고 예전의 폐허가 완전히 사라진 깨끗한 내부를 둘러보며 묘한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신주님은 작은 찻잔 2개를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혹시 이 신사에서 겪은 일이 있습니까?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12년 전 있었던 일들을 조심스레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자, 할머니, 친구들, 그리고 사고. 말을 이어갈수록 신주님의 얼굴은 조금씩 굳어갔고 마지막까지 들은 뒤 그는 숨을 깊게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그게 열렸던 모양이군요. 나는 그 말의 의미를 묻지 못한 채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신주님은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조심스럽게 말했다. 키바코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보통 작은 나무 상자를 말하지만 특정 지역에서는 그걸 문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명계와 이어지는 문.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하게 식었습니다. 신주님은 계속 이어 말했습니다. 이 신사의 전임 신주는 그 상자를 어디선가 빼돌린 뒤 봉인하려 했던 사람입니다. 키바코는 절대 열어서는 안 되는 물건이에요. 안에 뭐가 들어있든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본질은 결리는 순간 무엇이 지나오느냐에 있으니까요. 그의 표정은 진지했고 농담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전임 신주는 몇 년 전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누구도 그가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다만 어떤 기록에는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상자를 열어 젖히는 자는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12년 동안 내 목 뒤편에 붙어있던 그림자가 갑자기 형태를 드러내는 것 같았습니다. 신주님은 내 표정을 살피더니 한마디 더 덧붙였습니다. 당신이 살아남았다는 건 아마도 일시적으로 눈이 감겼기 때문입니다. 어떤 존재는 직접 보지 않으면 데려가지 못하니까요. 그의 말은 더 큰 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보지 않으면 데려가지 못한다? 그렇다면 A와 B는 무엇을 본 걸까? 우리는 무엇을 열었던 걸까? 신주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그 진실을 모두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있는 것이 나을 때도 있지요. 있는 척하며 살아가는 게 실제로 있는 것보다 안전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묘하게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신주님은 진실을 모두 말한 것이 아니라 말해선 안 될 부분을 조용히 남겨둔 것이라는 걸. 도쿄로 돌아온 뒤 며칠 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꿈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흐릿한 그림자 같은 장면이었지만 꿈은 점점 또렷해졌고 마치 잃어버린 기억이 서서히 떠오르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나는 12년 전 그 신사 계단을 다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현실의 기억과는 달랐습니다. 병원에서 들은 말로는 우리는 신사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도로에서 사고를 당했다고 했지만 꿈속에 나는 분명히 신사 안으로 발을 들여놓고 있었습니다. A와 B가 상자를 붙잡고 미친 듯이 흔들며 열렸다. 드디어 열렸다. 라고 외치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틈 사이에서 검은 것이 스멀스멀 기어 나오는 장면도. 나는 꿈속에서 소리를 내지 못한 채 뒷걸음질 쳤고 그 순간 어떤 거대한 압박감이 밀려오며 시야가 찢어지듯 흔들렸습니다. 꿈이 깨면 침대 위였지만 이상한 점은 꿈을 꿀 때마다 손끝과 발끝에 진짜로 차가운 감각이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곳의 공기가 그대로 따라온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유난히 생생한 꿈을 꾸고 깼을 때였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물을 마시려다 발밑을 스친 기묘한 감각에 고개를 아래로 숙였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지만 침대 아래쪽에서 아주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스르르, 뭔가 미끄러지듯 움직이는 소리. 그 순간 심장이 멈출 듯 했고 숨조차 쉬기 어려웠습니다. 나는 천천히 침대 옆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가 오히려 더 끔찍했습니다. 꿈과 현실의 경계가 점점 흐려지고 있었고 신주님이 했던 말이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보면 데려가고 보지 않으면 기억을 건드린다. 그렇다면 지금 반복되는 이 생생한 꿈은 정말 단순한 악몽일까? 혹은 12년 전 우리가 본 것을 기억해버리길 원하지 않는 무언가가 다시 밀어넣고 있는 걸까? 마지막으로 침대 아래에서 아주 희미하게, 아주 짧게 들렸습니다. 딱 나무가 갈라지는 소리.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12년 전의 그 소리가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